전차처럼 생긴 미친 화력의 장갑차 M2 브래들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군 기갑의 빠르고 강력한 한방인 M2 브래들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장갑차 자체는 1차 대전부터 쭉 운용되어 왔지만 문제는 전차에 비해 약하다는 거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몇몇 장갑차는 소총탄에도 뚫리기도 할 정도로 방어력이 형편없었는데요. 공격력은 무기를 교체한다 쳐도 방어력은 설계의 문제라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 시대에 활약할 새로운 장갑차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M113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전장의 택시라는 별명을 얻은 M113은 알루미늄 장갑으로 만들어져서 중량이 12톤밖에 안 나갔는데요. 거기에 높은 기동성과 더불어 가격까지 저렴했기에 미국은 M113을 무려 8만 대나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베트남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병 전투차를 개발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유럽에서 소련과 기갑전을 벌일 경우였는데요. 만약 소련이 유럽을 공산화하고자 엄청난 양의 전차를 끌고 내려오면 미국도 참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충돌하게 되면 핵무기가 쓰일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싸우려면 그만큼 강한 보병 전투차가 필요했습니다. 1963년 12월 미 육군 전투개발사령부는 1965년 이후에 쓰일 보병 전투차에 대한 개념을 연구했는데요. 여기에 서독을 끌어들인 미국은 보병 전투차 개발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1964년 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미 육군은 1년 뒤에 첫 시제 차량을 받게 되는데요. XM701이라 명명된 시제 차량은 1966년에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런 XM701의 특징은 중량 25에서 27톤, 20mm 기관포가 달린 2인승 포탑, 14.5mm 중기관총을 막을 수 있는 장갑, 수륙양용 양압장치 등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양압장치입니다. 차량 내부의 압력을 높여서 오염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양압장치는 핵전쟁을 상정한 보병 전투차의 필수인데요. 이런 양압장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막는 데도 필수라 현대식 보병 전투차에는 무조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XM701의 테스트는 끝났지만 문제는 베트남전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였는데요. 게다가 XM701은 기동성이 좋지 않았고 수송기에 실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 폐기됩니다. 1967년 소련이 BMP-1을 공개하자 미국은 새로운 보병 전투차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개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1968년 미 육군은 전담반을 결성해 새로운 보병 전투차 개발에 진심으로 임하는데요. 그렇게 1969년부터 1970년까지 미 육군은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두 차량을 받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FMC의 XM765와 라인메탈의 마르다였는데요. 두 차량을 유심히 살펴본 미 육군의 선택은 다름 아닌 XM765였습니다. 그 이유는 XM765가 마르다보다 가볍고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 육군은 XM765를 바로 채택하지 않고 1972년 11월 FMC와 XM723 개발 계약을 맺습니다. XM723은 XM765와 비슷하지만 장갑과 속도가 향상됐고 미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와 부품을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미 의회가 제동을 겁니다. 미 의회는 4차 중동전쟁에서 BMP-1이 큰 피해를 본 걸 근거로 XM723에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미 의회는 더 중무장한 차량 개발을 제안했지만 미 육군은 여러 이유로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미 의회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미 육군은 XM723의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와 토우 미사일을 달아버렸는데요. 포탑까지 재설계한 덕분에 시야가 개선된 XM723은 토우 미사일 덕분에 전차를 상대로도 비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7년 XM723은 XM2로 명칭이 바뀌고 두 가지 파생형을 구상하는데요. 바로 정차령과 다연장 로켓포였습니다. 여기서 정차령은 M3로 이어지고 다연장 로켓포는 M270으로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XM2에 회의적이었던 미 의회는 회계감사원과 육군성 두 곳에 평가를 맡깁니다. 1978년 초에 회계감사원의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XM2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미 의회는 1979년 회계연도에서 XM2의 예산을 빼버렸는데요. 반면 육군성의 평가보고서는 XM2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XM2를 개발하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고민하던 미 의회는 결국 육군성의 평가보고서를 수용했고 1978년 10월 조달 자금을 재승인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979년 3월까지 FMC는 8대의 XM2를 미 육군에 인도할 수 있었고 미 육군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XM2는 M2라 명명되었고 1980년 2월 국방부 장관이 생산을 승인하는데요. 그리고 1981년 10월 M2는 2차 대전 육군 장군 오마르 브래들리의 이름을 따서 브래들리로 명명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름을 얻은 브래들리의 재원
증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들리는 전장 6.5m에 전폭 3.6m, 전고 2.9m이며 중량은 27톤에 승무원 3명, 탑승병력 2명에서 7명이고 무장은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 1문에 토우미사일 2발 M240C 기관총 1문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6km에 항속거리는 400km입니다. 먼저 브래들리의 주무장인 25mm 부시마스터 기관포는 분당 100발에서 3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km 내의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M240C 기관총이 달려있어서 보병 상대로도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토우미사일 2발이 달려있어서 4km 내의 전차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우미사일은 멈춰서 쏴야 해서 전차와 정면으로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병부터 전차까지 다 상대할 수 있는 화력을 갖췄다는 건데요. 하지만 방어력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M113에서 크게 나아진 거 없이 알루미늄 장갑판을 여러 겹 덧댔는데요. 덕분에 중량은 27톤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BMP 시리즈의 30mm 기관포를 막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는 뒤늦게 증가장갑을 둘렀고 시가전에서 RPG 같은 걸 막기 위한 버스크 키트까지 선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량이 늘어난 탓에 수륙 양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브래들리는 걸프전에 참전해서 에이브럼스보다 더 많은 차량을 격파했는데요. 근거리에서 T-72를 격파할 정도로 활약한 브래들리는 총 20대가 격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적에 의해 격파된 건 3대뿐이고 나머지는 아군 사격으로 격파된 거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적외선 식별 패널을 다는 등 피하 식별이 쉬워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브래들리를 보면 무슨 이상한 판때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게 적외선 식별 패널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적외선 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 패널만 검게 보이는 거죠. 이라크전에도 투입된 브래들리는 걸프전처럼 활약하기는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군도 바보는 아니라 RPG와 급조 폭발물을 적극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코 다치게 된 브래들리는 버스크 키트를 달고 시가전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전에서 109대가량의 브래들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었는데요. 2023년 6월 남부 반격에서 브래들리는 자포리자주에 처음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8일 자포리자주 마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에 실패해 최소 17대의 브래들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7월 19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자포리자주에서 브래들리가 T-72 2대를 격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9월 24일까지 공여받은 브래들리 중 54대가 격파당하거나 버려졌는데요. 미국은 이런 브래들리를 1980년대 중반부터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장갑체계 현대화 계획에 따라 미 육군은 브래들리로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 보는데요. 하지만 1992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장갑체계 현대화 계획은 취소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미 육군은 1999년에 유인지상 차량 계획을 밀어붙이는데요. 이 계획은 중량 18톤의 차체를 공유하는 8가지의 차량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인지상 차량 계획도 2009년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는데요. 의지의 미 육군은 2010년 브래들리를 대체하기 위한 지상전투 차량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차량이 너무 무거워지더니 결국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는데요. 2015년 5월 미 육군은 지상전투 차량 계획에 참여했던 두 업체와 미래 전투 차량 개발 계약을 맺는데요. 2018년 6월 미 육군은 브래들리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 차량 계획을 수립합니다. 2018년 10월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으로 재지정된 이 계획은 M113과 브래들리를 싸잡아서 바꾸려는 건데요. 이 계획도 자금 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다가 2020년 2월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하죠. 과연 이 계획으로 미군의 차세대 보병 전투차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군 기갑의 빠르고 강력한 한방인 M2 브래들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